되게 좀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욕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신이 마비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누워서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포지션을 바꿔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아서 했을 때 1시간, 때로는 6시간, 8시간씩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에 욕창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몸, 그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단순한 재활이나 운동을 넘어 이 감각과 구조, 그리고 몸에 새겨진 기억까지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죠. 저스티원 트레이닝 연구소의 김수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관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수관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과연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모빌리티, 안정성, 근력, 유산소까지. 그래서 저는 때로는 준비 운동만 하고 집에 온 네. 적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효율적인 운동과 이러한 건강한 노화를 함께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동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 몸의 순환을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려요. 결국 우리 몸은 순환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몸이 붓기도 하고 몸이 무겁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환에 뭔가 그 느낌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운동을 내가 지금 시작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순환을 잘 활성화시키는 데 시간을 보내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폐의 어떤 순환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관절의 순환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근육의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게 높아서 그런 순환이 필요한 건지는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체크할 때 준비 운동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할 시간이 적다 그러면 준비 운동만이라도 잘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순환이 막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비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순환이 안 되는지 혹시 알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 보면 내가 어디가 무겁다, 딱딱하다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리 걷기를 한다든가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가 숙이든가 아니면 기울이든가 몸을 돌리든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우리가 내 몸이 어디가 지금 뻣뻣하다, 무겁다, 조금 뭔가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다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게 쪼금 더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어떤 좀 더 잘 움직여지고 안정감을 느껴지는 방향으로 계속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제는 내 몸의 느낌을 쪼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아 내가 여기가 쪼금 어떻구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데 내가 운동하기 전과 운동하기 후를 비교해 보시면 물론 그 과정에서는 내 몸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기 몸을 관찰하는 자기 느낌을 관찰하는 연습을 잘 안 하게 돼요. 보통은 자세나 횟수나 뭐 이런 것만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그 과정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내 몸하고 대화하는 느낌으로 부위별로 뭐 하체면 하체, 코어면 코어, 아니면 어깨면 어깨, 척추면 척추 이렇게 좀 부위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듯이 바디 스캔하듯이 그렇게 인제 하나씩 해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몸이 가벼워짐을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육이 뭉쳤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디가 쑤신다 이런 것들, 내가 어디가 묵직하다, 뭐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기에는 선생님이 말하시는 건 좀 그것과는 다른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내가 알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깐 가장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저는 첫 번째 사인이 긴장이라고 봐요. 긴장이 가장 첫 번째 우리한테 다가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하다, 뭐 어디가 좀 뭉친 것 같다, 무겁다, 딱딱하다의 느낌은 첫 번째 그냥 긴장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물속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진흙에 이렇게 꽉 잠겨 있고 젖은 옷을 꾹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가벼운 어떤 그런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뻘밭에 걷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벼운 그 바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그런 곳에 걷는 느낌을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할 때는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가 이제는 조금 더 윤활유 작용이 된 것처럼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느낌인 거죠. 사실 어릴 때는 회복도 빠르고 힘도 넘치기 때문에 내 몸에 무리가 가는지도 모르고 과한 그렇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특히 40대 이후 뭐 빠르면 30 대부터 허리나 골반, 어깨 등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제 운동 포인트나 아니면 강도를 조절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큰 흐름에서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몸을 만져보면요, 되게 부드러워요. 나이 드신 분들 만질수록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고,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 외 기질, 그러니까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자체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조직끼리 서로 이렇게 어드이전 되듯이 이렇게 눌러붙어요. 유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긴장이 발생되고 혈액순환이나 체외순환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잘 일어나고 중력의 영향도 덜 받고 몸도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드러움이 훨씬 더 빨리빨리, 그러니까 세포도 훨씬 더 젊고 그러기 때문에 더 회복력이 빠르다고 보면 되는데, 나이가 들고 체중이 무거워지고 먹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독소들이 많이 쌓이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 몸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인제 욕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전신이 마비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누워서 인제 못 움직이시는 네네. 분들을 보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최소 2 시간에 한 번씩 포지션을 바꿔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아서 했을 때 1 시간, 때로는 6 시간, 8 시간씩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에 욕창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깐 고 중간중간마다 적어도 1 시간 정도는 한 번씩은 물 마시든지 아니면 기지개를 피시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내 몸을 포지션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또 발달하니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앉아서 보면 목 아프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좌식 생활에서 와식 생활로 가는 건데, 저는 이걸 인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력 결핍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보통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음.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중력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 중력 결핍 증후군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무나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중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인제 항중력인데, 우리는 지금 항중력근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력이 결핍돼서 결국 근육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게 건을 통해서 뼈를 전달되는 때 그 뼈의 진동이나 자극이 가지 않다 보니까 뼈가 점점 구멍이 숭숭숭숭. 그러니까 고라세포가 파골세포이 있는데, 고라세포가 활성이 덜 되고 파골세포, 오스티오클라스트가 더 많이 발생이 돼서 뼈를 재생하지 않고 계속 무너지는 형태가 발생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을 갖고 중력을 많이 느껴라.
내 몸이 무겁고 가볍고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이 뼈나 근육이나 심장이나 폐나 결국 우리 몸의 기능을 순환을 돕게 하는 것들을 자극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참 무섭기도 해요. '아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럼 그런 중력을 느끼면서 몸을 계속 쓸 수 있으려면 어떠한 움직임 또는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체중을 온전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인제 우리가 요가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자기 체중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자기 체중을 가지고 하는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스쿼트나 런지나 아니면 푸시업 같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나 플랭크라든가 그다음에 공중에 떠서 매달리는 어떤 그런 행아온 같은 느낌의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 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체질량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느끼는 운동을 한 다음에 그것에서 이제 플러스적인 외부 저항, 그게 무게 저항이든 케이블 저항이든 쪼금 더 외부 저항을 통해서 쪼금 더 큰 저항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쪼금씩 단계적으로 일단은 내 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움직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이소메트릭처럼 등척성처럼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힘이 잘 로딩된 상태에서 지속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인제 등척성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관절이 뻑뻑한 사람들한테 등척성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더 긴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을 하기 전에 모빌리티처럼 관절을 많이 움직인 다음에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을 하셔야 관절이 더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인제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등척성 운동을 처음부터 해 버리면은 가뜩이나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윤활유가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착이 된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유착이 더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굉장히 더 뻑뻑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제 등척성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몸을 순환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하고 등척성 운동이 된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인제 근육을 좀 더 활주시키는 등장성, 아이소키네틱 작용이나 아이소메트릭 같은 운동을 하면은 훨씬 더 각이나 어떤 움직임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로 치면 되게 좁아져 있는 고무줄이 쪼금씩 더 이렇게 넓어져서 운동 가동 범위와 탄성 가동 범위가 이렇게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나 흔히 하는 실수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저항을 더 쉽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견딘다, 뭔가 버틴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힘을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스포츠나 모든 운동할 때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 빼세요." 골프도 "힘 빼세요." 다 "힘 빼세요." 수영할 때도 "힘 빼세요." 자, 그 "힘 빼세요."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제가 골프를 쳤을 때 저한테 힘을 빼라 그러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 노력을 네. 하는데 네. 네네네. 자, "힘을 빼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한다면 뭐냐면요. "필요한 힘만 남기시고 불필요한 힘을 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힘을 남기고 불필요한 걸 뺀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필요한 힘만 힘을 주고 나머지 힘은 빼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텀블러를 들 때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어떤 힘이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요? 네. 자, 텀블러를 들어보면 내 뇌에서는 이 텀블러를 대부분 좀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상한 힘만큼 힘을 써요. 근데 만약에 이 텀블러가 내가 생각한 보다 되게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텀블러를 드는 순간 되게 놀라겠죠. 근데 텀블러는 내가 알기로는 되게 무거워. 근데 얘는 가짜 종이로 만든 텀블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 들게 되겠죠. 네네.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되어 있는 우리 몸의 어떤 그런 힘을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힘을 써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힘을 잘 빼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힘을 잘 못 빼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얼만큼 써야 얘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 자기 체중에 대한 웨이트 베어링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뻑뻑한 힘으로 버티면서 힘을 쓰고 굉장히 강하게 힘을 출력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몸무게만큼만 힘을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힘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난 넘어질 것 같아. 나 주저앉을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유추 과정이 조금 더 저항을 더 갖게 하고 더 반응을 더 세게 가져가는 거예요. 위험한 것보단 내가 뭔가 더 힘을 써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그런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티는 기능을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내가 그 힘을 부드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쪽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부드럽게 힘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근막에 갖고 있는 마찰력이 점점 줄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힘을 쓰기 더 용이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인제 운동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저항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무게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잡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 운동을 한다 그러면 스텝박스 같은 걸 밑에 놓고 그냥 거기에 편안하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만 힘을 써서 일어나 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앉을 때 굳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내가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속도로 이 정도 힘으로만 안 줘도 되는 거네. 아 일어날 때는 힘을 써야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힘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힘을 빼는 과정, 그러니까 흔히 인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하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어떤 동작을 되돌릴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과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보면 우리 풋브레이크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숙련된 사람은 브레이크 잘 안 쓰죠. 네네. 속도를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풋브레이크를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브레이크를 뭐 별로 잘 밟지 않고. 왜냐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거기 안에 속도를 미리미리 예측해서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100 미터에서도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처 컨트롤에 가는 근육이 쓰고 있는 그런 제어, 통제 조절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보면 브레이크를 많이 쓰고 저항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에서 좀 도와드려요, 힘을 뺄 수 있게. 예,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덤벨을 살짝 받쳐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브레이크를 덜 쓰면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항하지 않은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버티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럼 플랭크 같은 동작은 그 버티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일단 내가 만약에 그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동작일까요? 자, 버티는 거는 무게가 무거울 때일까요? 가벼울 때일까요? 무거울 때. 그렇죠. 그러면 플랭크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을 대고 팔꿈치 대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줘야죠. 무릎을 꿇고 팔꿈치 꿇은 상태에서 척추만 바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코어가 활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코어가 활성된 상태에서 팔꿈치하고 무릎을 꽉 눌러서 버티세요가 아니라 팔꿈치에 무릎을 코어를 맡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버티지 않고 받쳐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플랭크 운동을 할 때 1분 버티세요가 아니라 팔꿈치와 무릎에 내 몸을 맡기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견갑골도 살짝 뜨고요. 코어도 살짝, 척추도 살짝 전만이 일어나면서 코어가 살짝 텐션이 가는 느낌이 돼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라든가 또는 뭐 렉터스 그 오블리크 머슬이라든가 렉터스 업도미니스가 딱 받쳐주는 텐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충분히 호흡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무릎을 하나씩 들게 하거나 팔을 하나씩 들게 하거나 해서 저항을 세팅 값을 달리해 주면 내가 처음에 느꼈던 세팅 값에서 다리가 하나 들리거나 팔이 하나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수가 생기죠. 네네. 무게의 기울임이. 그 기울임을 코어가 컨트롤하면서 걔를 인제 더 많이 느끼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잘 느끼시는 분들은 그게 쉬우신 분들은 제가 인제
위에다가 뭐 5kg라든가 3kg라든가 무게 다른 웨이트 그 베어링을 할 수 있게 무게 추를 이렇게 위에다 이제 세이크롬이라든가 요추 쪽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 무게를 코어가 느낄 수 있게.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더 받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코어나 이런 데를 더 써야 되겠죠. 음. 처음에는 10이라는 힘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5kg가 추가되니까 난 15라는 힘을 써야 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세퍼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스펙트럼이 대부분 운동을 안 한 사람은요, 되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뭐, 100으로 쳤을 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0.1mm씩 나눠져 있어요, 섹터가. 그러니까 힘을 엄청나게 조율을 잘하는 거죠. 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20단위, 30단위씩 돼 있어. 그러니까 10 다음에 바로 30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50, 100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하고 0만 있어. 힘 빼세요 그러면 0, 힘 주세요 어. 100.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에서 90, 80 이렇게 하다가 100에서 95, 80, 85 하다가 100에서 99, 89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세퍼레이션해서 0.1mm까지도 힘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를 받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자동적으로 센서링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의 고유 수용성이죠. 음. 그게 없는 분들은 좀 유전적인 그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고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했을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트레이닝을 했을 때 회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프레스를 하면 전신에 힘을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이게 그런 되게 비슷한 부분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기는 힘을 세퍼레이션하고 힘을 좀 미세하게 조절해서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못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소근육을 발달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필을 잡을 때 어렸을 때 연필 숟가락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막 뻐먹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량아 선발대 하면 아이들한테 연필을 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요. 그래요? 아이인데, 애기인데 아직 한 음. 덜도 안 지난 애가. 정말요? 예. 예, 그게 우량아 선발대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소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와.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우량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예. 우량아라는 게 뭐 등치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굉장히 발육이 빠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뭐 아메리카 탤런트 같은 데 보면 왜 어린애들이 막 드럼 잘 치고 노래 네네. 되게 잘하고 어른들스럽게 연기하고 이런 애들이 보면 그 뇌인데 특별하게 조금 더 이런 근육이라든가 우리 몸의 구성이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발달된 아이들. 손이 되게 야무지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남다르고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게 좀 빨라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습득한다든가 표현력이 남다르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되게 심플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우리 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세밀하고 조밀조밀하게 쓰는 거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야가 되게 좋아요. 흑백 논리가 제일 좋아요. 뇌 입장에서는. 선택 사항이 많아질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좀 잘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런 연습을 따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온몸으로 힘을 써서 그냥 그게 쉬운 거예요. 되게 무식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냥 100이면 이게 다 좋아. 왜? 어쨌든 이걸로 들 수 있잖아. 이게 다예요.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쓰는 게 연습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작은 무게로 가지고 내 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쓸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작은 중량으로 운동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 파워리프트한테 1kg짜리 덤벨을 주고선 어깨 운동을 시켜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하는 거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예. 로테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예, 그런 그쵸. 것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근육들은 스테빌라이저, 이너 머슬들은 대부분 되게 작게 미세한 컨트롤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찌 보면 큰 힘이 아니에요.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제 원시 부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보면 그들은 mass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고령의 그런 원주민들을 보면요. 굉장히 mass가 발달되어 있진 않은데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해요. 뭐 달리는 거, 뭘 옮기는 거, 몸을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의 mass가 좋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보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mass보다는 기능이 퇴화되고 기능이 노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ss는 어찌 보면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만큼 많이 먹고 계속 무게를 들여야지만 그 근육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쪼금만 덜 먹고 쪼금만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줄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만한 mass가 계속 유지되려면 그만한 저항이나 그만한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영양 섭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매일매일 해 줘야 되고. 하지만 내가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잃지 않아요. 기능은 학습된 거고 내가 쪼금만 그거를 빈도적으로만 자주만 해 주면 충분히 그 기능이 유지되는 거 보니까 내가 자전거를 지금부터 80 세까지 탄다. 그럼 이 사람은 자전거에 대한 기능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mass는 뭐 1 년에 뭐 1%씩 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줄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mass에 집중하기보다는 근기능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인제 특정 선수들이나 스포츠 종목이라든가 어떤 mass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위해서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반인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아까 저희가 중력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능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러닝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러닝을 하지 말고 걷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 또 "아니다. 러닝을 해야지 그 임팩트를 우리 관절이 느끼고 뼈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제 러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저는 러닝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쪽에 저는 더 힘을 더 실어 드리고 싶고 그러면 러닝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되나요? 아니요. 러닝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러닝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러닝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초 근력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 맞다. 그다음에 러닝이라는 건 근육의 힘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근육의 탄성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탄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따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 근력은 결국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이라든가 종아리 근육이 가장 엉덩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근력이 되겠죠. 코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탄성은 뭐냐면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에서의 어떤 신장성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의 기능.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고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다? 탄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 줘야 되겠어요? 아킬레스 탄성을 계속 할 수 있는 뭐 줄넘기 같은 거를 뭐 몇 번씩 반복하는 동작들, 뭐 제자리 뛰기라든가 깽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뭐 셔트닝 점프 뭐 하는 거 그런 점핑 같은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쿼트를 할 때 천천히 하는 스쿼트가 아니라 좀 빠르게 앉았다 냈다 하는 스쿼트라든가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스쿼트를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탄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가지고 있는 장력과 근육이 갖고 있는 mass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탄성은 속도와 되게 유사하거든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도를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고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지 스피드나 민첩성이 탄성하고 연관이 많아요. 파워리프트는 어떻게 보면은 탄성보다는 그 순간적인 힘, 물론 그것도 파워이긴 해서 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mass에 더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조금 더 그런 러닝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 근력을 다지는데 좀 더 시간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탄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볍게 제자리 뛰기라든가 뭐 한 500 미터라든가 1 킬로 정도만 가볍게 이렇게 달리는 연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러닝에 대한 어떤 주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이제 습득한 다음에 하시면 관절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의 탄성력도 훨씬 더 좋아지게 해서 훨씬 더 근육의 그 밸런스라든가 근기능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뛰지 않는 게 더 몸을 더 퇴화시키는 지금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걷기를 강조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걷기라도 하셔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걸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요? 그럼 뛰어 보셔라. 지금 당장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걷기만이라도 하셔라. 근데 걷는 거는 쉽고 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이라도 다녀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어쨌든 그냥 약간 좀 뭐랄까 스텝업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체와 엉덩이 근육을 써서 내 몸을 계속 이렇게 엘리베이션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걷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보다 근육력도 훨씬 더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관절에는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봐요. 대신 이제 내려올 때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계단은 내려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네.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내려올 때는 뭐 요즘 엘리베이터 잘 돼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라. 예. 근데 이제 탄성 훈련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계단에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내려오는 연습하시라고 해요. 그럴 때는 두 칸씩 성큼성큼 런지 하듯이 계단을 오르시고, 내려올 때는 한 칸씩 통통통통 이렇게 내려오는 연습을 하셔라. 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계단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죠. 계단이 좋은 건 정량화돼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정량화. 물론 저는 뭐 경사 있는 길을 훨씬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경사가 있는 인클라인 그런 도로를 더 저는 많이 선호하는데, 요즘 그런 데가 없으니까 계단은 정량화돼 있으니까 한 칸 또는 두 칸씩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그런 보폭이 맞추기도 좋고. 근데 계단 비탈길은 보폭을 잘 안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왼발은 크고 오른발은 작게. 그러니까 스탠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스탠스를 맞추는 거는 계단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네. 네. 이 러닝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 보자면, 또 그렇게 러닝이 좋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되게 멀리까지 가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관절을 많이 쓰면 또 닳는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일 텐데, 이 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우리 몸에 적당할까요? 네네. 보통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좋다고 봐요. 적정하다. 근데 내가 뭔가 참고 견디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스포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적인 요소는 어떤 기록이나 아니면 구간이나 어떤 그다음에 그 승부나 어떤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요. 룰이 많아요. 근데 운동은 룰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무슨 뜻이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포츠는 주어진 거리가 있으면 다 완주해야 되는 데 의미를 두고, 몇 분 안에 도착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몇 위 안에 드는 거에 의미를 두죠. 그건 스포츠적인 요소가 많죠. 하지만 운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 내가 하고, 불필요하면 덜 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뛸 수 있어. 그럼 뛰는 거고, 뛰는데 좀 힘드네. 그러면 걷는 거고, 걷다가 괜찮아졌네. 다시 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운동한 것 같네. 그럼 그만두고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강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그 운동을 내가 직접 내 의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많고 적고 굉장히 강도가 세고 적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나 지금도 1km씩은 잘 뛰어. 지금 그래서 조금 2km씩 뛰어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내가 42.195km를 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즉,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근데 운동은 대학 입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늘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과 그냥 내가 지식을 쌓고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를 내가 읽는 것은, 이건 누가 시켜서 뭐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부죠, 어떻게 보면. 운동도 진짜 운동은 누가 시켜서 뭐 이게 좋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부담도 없고 이게 좋아. 그리고 이게 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몸도 가벼워지고 몸의 기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게 더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그게 뭐가 됐든. 음. 그래서 그중에서도 내가 좀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면 뭔가 다른 걸로 채워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몸하고 친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내 역량에 맞게끔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즐기면서 네네네. 하는 게 그렇죠.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네네네. 이 운동의 방식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 몸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근막이라는 개념부터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보통 근막은 근육을 감싸는 조직쯤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근막을 전신을 연결하는 뭐 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관점에 도달하게 되셨나요? 고대 시대, 중세 고대 때는요. 그냥 우리 몸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고대, 중세 어떤 과학자라든가 그런 어떤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쪼금씩 과학이 발달하면서 쪼금씩 구조적인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몸을 기본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구조를 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근육뼈, 신경, 혈관, 그다음에 장기, 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눴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럼 뭐에 더 집중할까요? 어떤 내용물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근육뼈나 근육에 더 집중했지 근막은 그냥 근육을 싸고 있는 포장지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좀 구체적으로 쪼금 더 크게 보니까 얘가 그냥 싸고 있는 막이 아니라 뭔가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통 20 세기의 초나 20 세기 전 고때 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막은 하나의 싸고 있는 막이 아니라 좀 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때는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21 세기가 되면서 근막은 기능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네트워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제 얘기하는 게 인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근막을 공부하면서 쪼금 다르게 갖고 간 게 뭐였냐면 근막은 결국 뇌하고 우리 몸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우리 뇌는 세상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다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감각 신호가 없으면 뇌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외부적인 감각이 있고 고유적인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우리는 외부적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얘기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인제 고유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의 중심을 잡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까지는 우리는 다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 몸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 수용 감각이라는 거예요. 인터셉션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장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감각이 결국 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근막은 우리 몸을 이렇게 거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뇌, 신경, 혈관, 뼈, 근육, 장기, 피부 뭐 어디다나 근막은 다 존재하거든요. 왜 근막이 다 있어야 될까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보다 더 많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 감각기관이라는 건 주로 뭐냐면 우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압력을 받고 그다음에 진동을 느끼고 그다음에 어떤 부드러움을 이런 모든 우리가 느끼는 뜨거운 거, 차가운 거부터 해서 통증에 대한 거부터 모든 감각 기관은 다 근막이 갖고 있거든요. 촉감이랑도 연결이 돼 있나요, 그러면? 네. 촉감이랑 연결이 되죠. 근데 인제 실제로 촉감은 주로 피부 세포나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건데 실적으로 근막은 오히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장력처럼 늘어나는 거라든가 우리 몸 안에서 늘어나는 거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비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근막은 더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근막은 크게 어떤 감각이냐 그러면 장력과 압력 또는 비틀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뻑뻑해, 너무 이렇게 좀 유연하지 못해, 좀 딱딱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근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력이 세진 상태, 그러니까 콜라겐 파이버가 굉장히 좀 섬유화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분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 윤활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막을 정리하면 결국에 뭐냐면 근막은 우리 몸의 모든 지금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뇌한테 전송해주는 하나의 감각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막을 그렇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좀 다르게 보게 된 게 뭐였냐면 근막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근막은 일종의 우주에는 중력장이 존재하거든요. 행성과 행성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기장, 전자기장처럼 보이지 않는 장이 존재한다면서 중력이 무거우면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은 중력이 더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주에도 중력장이 있듯이 내 몸에도 근막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막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기도 하지만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찌그러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근막의 변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근막을 더 확장해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그 중심에 대한 웨이트 베어링을 할 때 중심점과 중심이 치우침과 어떤 찌그러짐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일종의 이제 코어의 횡격막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펠빅 플로어가 있다면 이 횡격막과 펠빅 플로어를 연결하는 기본적으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라는 복행근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 구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이 안에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비어져 있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다 근막으로 모든 걸 다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겨진 것과 눌림과 비틀림을 근막이 계속 센서링을 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그 근막의 변형이 결국 혈관을 더 좁아지게 한다든가 신경을 좁아지게 한다든가 내 공간에 호흡이 제대로 잘 들어가거나 수분이 잘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똑바로 바르게 앉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척추를 바로 세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찌그러진 공간을 확장시켜서 피가 잘 돌게 평평하게 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보다도 약간은 익스펜션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더 확장시키세요, 몸을. 좁아진 어떻게요? 거나 어떻게 확장시켜요? 확장시킨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스트레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A부터 Z까지. 그래서 X축, Y축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방향성이. 익스펜션이라는 개념은 근막의 확장은요. Z축이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X축, Y축, Z축. 그러니까 입체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지개를 편다. 그럼 기지개를 펼 때 그냥 위로 쭉 뻗는 느낌이 하나, 두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앞뒤로 팽창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사이드로 움직여서 좌우를 더 넓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흡을 해서 안에서 공간을 넓혀주는 거, 움직여서 그 짱짱함을 좌우 앞뒤 입체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거, 그러면 안에서도 넓어지고 바깥에서 넓어지는 거죠. 그럼 공간이 확장되겠죠. 그 개념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유도를 하죠. 제한드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호흡이 그냥 단순히 이 복식 호흡이 아니라 360도 이 앞부분 뒤에 이 전체를 이제 네, 부풀려 주면서 하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닐까 확장을 시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 근육과 근막이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힘을 쓴다고 하면 보통 다들 근육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움직임에서 근막을 쓰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원리인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육은요, 항상 힘쓸 준비가 돼 있는 애예요. 시키기만 해. 나 다 할 수 있어.
근막은 어떤 개념이냐면 뭘 할지 몰라요. 일이 떨어지면 그때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언제든지 뭘 할 준비가 돼 있는 애. 근막은 뭐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근막을 쓰면은요, 근육을 덜 써도 돼요. 즉, 근막을 먼저 쓰게 하면 근육은 덜 써도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근육을 더 많이 써서 근막을 쓰지 못하게 해요.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막을 쓰게 되면 근육은 덤으로 쓸 수 있어요. 근육을 쓰게 되면 근막을 쓰기가 어려워요. 예, 얘는 별로 그게 없어.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막을 먼저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뭐 할 거야라는 의도는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스쿼트라는 걸 할 거야. 그러면 그 스쿼트를 할 때 힘을 빼서 근막을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막을 쓴 다음에 자, 이제 거기서 힘을 네가 좀 더 써봐 하면 근육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막을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근육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먼저 써버리면요, 근막은 쓰일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이제 근막을 스쿼트를 할 때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스쿼트를 할 거다라고 뇌에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 내 근막한테 연락을 주는 건가요? 일종의 근막은 우리가 안정화시킬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막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는 거. 근육은 내 몸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근육이라면, 근막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근막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명상하세요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놔두세요 하면 그게 근막의 활성이에요. 근데 자, 허리를 꿋꿋이 세우세요. 자, 어깨를 쭉 내리세요. 이건 다 뭐예요? 다 근육을 쓰게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시킬 때 그 근막을 액티베이션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저항을 걸게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버티죠. 버티죠. 그때부터 네. 뭐가 되는 거예요? 근육. 근육을 쓰게 돼요. 근데 근막을 쓰는 사람은요. 자, 근막 관점이에요. 근육 쓰는 사람은 자, 힘 주세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힘을 쓰는 게. 근막을 쓰는 사람은 힘을 쓰는 근육 게 쓰는 사람. 보인다고요? 근육 근육. 쓰는 사람. 근육 쓰는 사람은 제가 힘을 딱 저항을 주면 이렇게 딱 보여요. 근막을 쓰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막을 이게 무슨 뜻, 근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근육을 쓰면은 반사가 일어나요. 네. 힘을 주면 그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요. 근막은요, 힘이 들어오면 그 자세를 유지만 하려고 해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거는 근막이에요. 왜? 보호하려고. 근데 근육은 작동한다고 그랬죠. 뭔가를 얘는 해야 돼. 그럼 뭔가 들어오면 공격을 해요. 네네. 강하게. 근막은 아무런 의도가 없죠. 난 이 상태로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가 방해하면 그걸 방해는 못하게 해요. 근데 얘가 사라지면 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랭크를 시킬 때 테스트하는 게 그거예요. 플랭크를 할 때 제가 손으로 쭉 눌러요. 그럼 이 사람이 버티려고 저항하면서 제 손을 밀어내요. 그럼 그거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떨어지지가 않으려고만 해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냐, 안정성만 유지하려고 하면 근막, 안정성 플러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근육. 음. 저는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고 또 생각이 됐는데 그럼 네, 그게 도대체 이 맞아요. 근막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근막을 쓰려면요,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아니라 작용이 있을 때 그 작용에 대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반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용에 대한 작용. 그걸 어떻게 하죠? 작용에 대한 작용을 어떻게 그거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자, 근막을 쓰는 걸. 작용에 대한 작용을 하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작용에 대한 작용이 뭐냐면 내가 저항이 왔을 때 그 저항에 대한 작용. 저항이 사라지면 사라져야 돼요. 반작용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반사적인 작용이에요. 미리 힘이 오는 걸 미리 내가 예측해서 하는 작용.
근막은 예측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근막은 얻을 수 예측하지 않아요. 있어요? 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훈련이죠. 그게 어 훈련이죠. 우리는 뭐에 반응하게 배웠어요. 늘 항상. 뭐에 대응하게 배웠고. 근데 그걸 대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대응한다예요. 그거에 맞게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을 거야. 근데 누가 침해해. 그럼 이거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라져. 그러면 맞서지 않으면 돼요. 감정으로 치면 내가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으로 치면은 내가 화가 났구나. 근데 내가 화를 낸 이유가 뭐지? 이건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아닌데 왜 화가 나지?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화가 나게 된 거구나라는 것처럼 어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라는 거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화로 받아들였을 때 화가 나는데 그냥 하나의 작용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화가 날 필요 없죠. 화가 난다는 건 내가 무언가 화가 날 만한 거기에 요소가 존재할 때 화를 나는 건데 감정이 상하든 뭐라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야 하고 넘어가죠. 근데 네. 내가 조금 걸리는 듯한 말투에 내가 되게 싫어하거나 너무 나를 의식할 만한 그런 화날 만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때요? 화가 나겠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을 할 때 이 저항에 대한 이 저항을 내가 맞서야 돼. 그러면 내가 얘를 밀어내려고 방어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막은 그냥 보호예요. 방어가 아니에요. 나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방어는 뭔가를 해. 그게 심해지면 복수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예, 너무 과하게 어. 반응하는 거죠.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나는 보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막은. 내 몸을 보호하는데 얘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하신 그 화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알아차림이죠. 하잖아요. 네네네. 예. 네네. 근데 그 근막에 대해서는 좀 감이 근막도 안 오는 것 알아차림이에요. 같아요. 근막을 근 알아차림이는 거예요. 근막을 이게 알아차릴 수 있 근막이구나. 그게 알아차림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왜 설명하기 어렵냐면 느끼게 해주면 더 감각기관이라 했죠, 근막은. 느껴보면 금방 아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 커피 맛을 제가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내가 마셔 아는 봐야겠다. 감각의 예. 커피에서 네네. 어떻게든 유출하겠죠. 네네. 근데 커피를 딱 마셔보면 음. 그냥 끝나요. 제가 설명할 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근막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느끼게만 해주면 그냥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르군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플랭크 예를 들었던 그것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되는 건가요? 근막을 이해가 되는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 우리가 플랭크 하면 선생님은 버텨서 힘을 써서 걔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맡기고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세요라고 하는 거고. 힘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쓰지 말고 두세요. 그러면 힘을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음. 그 형태가 깨지겠죠. 보호가 네네. 돼요? 보호가 안 되죠. 네. 근막은 보호라고 그랬죠. 안정화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두세요면 근막인데요. 거기에서 힘을 쓰면서 버티세요는 근막이 아니라 근육이라고. 네. 또 하나의 예를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린 후에 그 근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내가 막 그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근막은요, 원초적으로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고유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고유 시스템이라는 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거니까. 근데 근육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죠. 근막은 장력으로서만 조절해. 그러니까 장력이 짱짱해지는 거지 얘가 더 힘이 세지는 건 아니에요. 더 안정화되는 거지 얘가 힘을 더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근육의 역할이에요. 그럼 왜 근막을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해요? 안정화가 훨씬 세져요. 보호가 훨씬 두터워져요. 그러니까 코어가 훨씬 더 견고해져요.
하체가 훨씬 더 안정화돼요.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호흡이 훨씬 더 원활해져요. 근육을 쓰면 힘은 세지지만 더 불안정해져요. 버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하겠지만 계속은 힘들어요. 우리가 안정화를 하는 운동을 하면 그것이 또한 이 근막을 훈련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 네네, 비슷해요. 근데 음. 보통 우리가 안정화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빼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이 원활해야 돼요. 안정할 때는 호흡이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호흡을 하는 거나 제가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거나 플랭크 상태에서 호흡을 하거나 할 때도 전혀 말투가 뭐 아니요 지금 아니요 아닌 듯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지금 인터뷰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플랭크 상황에서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호흡이 거칠어진다는 건 뭔 뜻이에요? 힘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근막을 쓸 때는요. 호흡이 똑같아요. 스쿼트를 만약에 50kg를 막 짊어지고 운동을 해도요. 호흡이 똑같아요. 근막을 많이 쓸 때는. 근육을 많이 쓸 때는 거칠어져요. 굉장히. 에너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막은 에너지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고 안정화시키는 시스템에 굉장히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가 뭐죠? 하이브리드 엔진? 전기와 가솔린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가솔린을 먼저 써요? 전기를 먼저 써요? 전기요. 그렇죠. 근막을 먼저 쓰면 얘는 나중에 써도 돼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근막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에선 얘가 쓰고 또 얘가 쓸 수 있을 땐 얘가 쓰고. 그러니까 연료가 어때요? 적게 훨씬 더 들죠. 세이브되죠. 그렇죠. 예. 아, 그럼 이 근막을 좀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뭐 연습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의 영역이 넓어져요. 근막의 네. 영역이 아니라 아, 근막을 잘 쓰면 근막은 안정성이니까 안정성이 확보되면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넓어지겠죠. 자, 선생님이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과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 투자하는 거, 어떤 게 더 투자를 잘할 것 같으세요? 안정성이 있을 때. 당연하죠. 네. 리스크가 없을 때. 근막은 그 시스템이에요.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시스템. 선생님이 옛날에 운동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벨 스쿼트를 해. 자, 그때 내가 근육을 쓰는데 한계성이 느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불안하죠. 근데 근막 시스템 있으면 그게 안 불안해. 움직일 때 불안해요. 들고 있을 때 불안한 게 아니라 근육을 쓰면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회원들한테 알려줄 때는 회원들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너무 그쪽으로 특화돼.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전 물리하고 양자 물리라고 나눠요. 근육은 고전 물리, 입자 물리, 양자 영역은 파동. 음. 예, 네. 근막은 파동 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시스템. 음. 우리가 관찰하면 입자였다가 관찰 안 하면 파동. 근막은 그런 거야. 우리가 뭔가 딱 갖다 끌어놨을 때는 그 역할을 딱 하지만 안 끌어다 쓰면은 그냥 지 역할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구조적으로서 그냥 존재해요. 공간으로서. 그러다가 아. 내가 뭔가를 해. 그럼 그때는 이제 기능적으로 역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그냥 내 몸을 음.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네네. 근육은 뭔가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자꾸 뭘 찾아. 그러니까 doing mode에 doing mode 근육은. 네. 그 근막을 잘 알아차리고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훈련 조금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훈련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힘 빼고 하는 동작들을 많이 연습하시면 알 수 있어요. 음. 힘을 빼고 어떤 걸 생각을 해야 자, 되나요 혹시? 스쿼트로 치면요. 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냥 자유낙하 하듯이. 예. 그러면 근육이 힘을 빼버리니까 누가 작동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보호하려면. 근막이 작동을 해요.
낙하산 펴듯이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더니 갑자기 뭐가 팍 펴져. 그게 근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낙하산이 없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죽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할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 시스템이에요. 불안해서 못 나요. 그쵸.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스쿼트를 빨리 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냥 그러니까 한번 드랍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힘을 예, 빼고 쭉. 드랍인데 그 드랍을 엉덩이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드랍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만 딱 드랍하는 거예요. 아예 넘어지면 안 되고. 네. 예, 딱 중심이 잡히는 데까지만 드랍해야 돼요. 예. 푸시업으로 치면 내 가슴이 땅에 부딪히기 전까지 툭 드랍해보는 거예요. 예. 툭 드랍해보는 거예요. 그런 네네. 다음에 거기서 탁 다시 오고. 그러니까 드랍하고 왜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탐 행크스가 줄이 쫙 풀어질 때 어때요? 순간적으로 탁 잡죠. 그러면서 안 달려고 하죠. 그게 근막 시스템이에요. 그런 거, 그런 느낌이. 거기서 튀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탁 유지하려고 하죠. 네. 그게 일종의 뭐예요? 플랭크 같은 비슷한 역할이죠. 장력으로. 낙하산 쫙 펼친 것처럼. 순간적으로 안 달려고 할 때 그때 근막이 작동을 해요. 그때 뭐 닿는 게 뭐가 있어요? 근육이. 근육은 뭘 밀거나 뭘 당겨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줄에 내 몸을 그냥 하나로 연결시키죠. 끈으로 연결시키죠. 그냥 와이어가 내 몸을 잡아주고 있고 그 와이어에 내 몸을 하나의 와이어처럼 딱 만들어놨죠. 그게 근막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근데 재밌네요. 탐 행크스가 와이어가 떨어졌을 때 내가 바닥을 딱 짚었다. 착지, 낙법하듯이. 그거는 근육 시스템. 네. 근데 떨어지는데 딱 멈췄는데 얘는 그걸 딱 잡고 있어. 밸런스를. 그게 근막 시스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려가서 홀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다시 떨어진 후에는 홀딩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막의 장력이 약한 사람들은 홀딩이 안 될 거예요. 바로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바로 올라간다는 게 뭔 뜻이냐면 근육이 힘을 써주는 거죠. 근막이 약하면, 장력이 약하면. 즉 뭐냐면 근막은 탄성이 좋냐 나쁘냐, 장력이 세냐 약하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력이 세다는 건 안정성이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로 치면 얇은 실로 돼 있는 케이블이냐, 이 케이블이 10가닥짜리가 이렇게 엉켜서 딱 띠처럼 단단하게 또아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냐, 어느 게 더 단단해요? 또아리로. 그렇죠. 네. 근막은 그런 개념이에요. 파이브로 블라스트가 섬유 아세포가 그 커넥티브 티슈가 이렇게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콜라겐이 이렇게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콜라겐 1, 2, 3, 그러니까 3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꽈리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엄청난 장력을 받 고무줄처럼 그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탁 버티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바닥에 손이 둥 떨어진다든가 머리가 쿵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와이어가 느슨하니까. 네네. 그래서 근막을 어느 정도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장력을 짱짱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체조 선수들이 링에서 이렇게 쫙 T자 버티기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당겨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체조 선수들이. 그게 다 첫 번째는 근막이 작동해야 돼요.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군요. 근육만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엄청난 인장력이 있어야 돼요. 텐서 그래비티가 있어야 돼요. 텐서 그래비티. 네. 그럼 아까 우리 예를 들었을 때 스쿼트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하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쿼트 그 근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하체에 있는 근막만 활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다 전신으로 가는 건가요? 보통 근막은 우리가 부위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것도. 근막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뻗었어요. 손을 뻗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줬을 때 근막의 시스템이 작용하면요. 이 근막이 어깨에서 상체까지 다 코어까지 다 힘이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팔에 힘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딱 느껴져요. 힘준 부위만. 근데 근막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하고 연결된 보호구역이 다 불이 켜져요. 앉아있을 때면
코어까지, 서 있을 때는 다리까지. 아니, 제가 이 개념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다는 게 뭐죠? 그 마셜 아츠 하시는 분이 트레이닝법이었는데, 아, 마셜 아츠 같은 거. 예, 예, 그 예. 참장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 예. 전 모르겠더라. 이게 뭘 느낌도 안 오고. 예, 태극권이라든가 그런 거가 네. 대부분 근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근막이라는 천천히. 거를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분이 했던 게 근막을 완전 써서,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걸 그냥 막 한 손으로 드시고 막 수명이 막 미는데도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근막의 힘을 쓰고 이렇게 지면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힘이라는 거를 봤을 때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얘가 밀고 있어요. 얘도 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밀고 있다고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힘을 쓰는 쪽이요. 힘을 만약에 얘가 쓴다. 이쪽에서 힘을 쓴다 그러면요. 이쪽이 밀려요. 힘을 쓰는 쪽이 밀려요. 밀려요. 힘을 안 어, 쓰면 안 밀려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쓰는 쪽은요. 힘을 쓰는 방향으로 근육이 작동하기 때문에 근막 시스템이 깨져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무너져요. 근데 근막을 쓸 때는요. 통으로 쓰기 때문에요. 균열이 없어요. 균열. 그래서 그분은 누군가가 밀려고 할 때 내가 딱 버틸 테니까 나를 밀어봐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저항에 내가 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저항을 받으려고 하지. 들어와, 받아줄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들어와 그러면 받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 얘를 밀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대요. 딱 기대네요. 자기 체중을 그대로 기대놔요. 딱.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이 고수예요. 제가 밀어요. 그 다음에 여길 또 누가 밀어요. 자, 여길 또 누가 밀어.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만 견디면 되는 것 같으세요? 맨 앞 맨 사람만 앞 사람. 견디면 돼요. 뒷 사람은 이 사람이 견뎌야 돼. 그 사람은 얘가 견뎌야 돼. 자, 무너지면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중간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미는데도 이 사람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힘을 못 견디는 중간에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껴있다. 그럼 뭐예요? 10사람에도 소용이 없죠. 근데 10사람이 똑같이 팔을 뻗고 견고하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이 사람한테 실어준다. 그럼 이 사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고수는 뭐를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쓸 줄 몰라를 알아요. 그래서 나를 밀어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고수가 고수를 민다. 그럼 어떤 고수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수가 이겨요, 무조건. 질량 그거는 불변의 완전, 법칙. 물리네요. 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와. 물리적으로 1대1,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실험할 때는요, 깃털과 골프공이 같이 떨어져요. 그럼 물리예요. 중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얘는 마찰이 있고 얘는 저항이 있고 툭 떨어져 버려요. 골프공은 빠르게. 그건 무게. 질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고수는 하수를 알아요. 그래서 얘 사람이 뭘 하더라도 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고수는 고수를 알아요. 딱 고수는 고수를 알아요. 보면은 이 사람이 근막을 쓰는구나, 쓸 줄 아는, 이걸 볼 수 있나 봐요. 그 그렇죠. 몸에 알죠. 쓰는 걸 움직임만 보면서. 봐도 알죠. 힘쓰는 것만 봐도 어. 알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보면은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잘 모르지만 몸에서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난 이렇게 하면 이게 돼. 야, 너는 어떻게 그게 돼? 난 그냥 하니까. 자기도 천재들이 모르게 보통 쓰는 그래요. 거죠. 천재는 자기가 왜 잘하는지 몰라요. 설명을 못 해요. 네네. 근데 천재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력을 해서 천재가 되면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천재는요. 몰라요. 그래서 남한테 설명을 잘 못해. 그쵸. 네. 진짜 천재들은 설명 잘 못해요. 네, 그냥 그쵸, 나는 그쵸. 하니까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잘 몰랐던 사람이 하나하나 호기심으로 풀어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파인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천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과정을 했냐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파인만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달라요, 느낌이. 일반 천재들하고 달라요, 파인만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물어봐요.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단순한 설명을 하더라도 너의 질문에 네가 아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내가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던진 질문과 일반인이 던진 질문과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나한테 던진 질문이 같다고 볼 수 있냐 이거죠.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근데 나는 똑같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근막을 설명할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 이게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막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느껴본 사람들은 조금 더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음. 그렇군요. 다음에 네네네. 직접 뵙고 이 근막을 쓰는 법을 안 후에 더 자세히 네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죠. 지금은 이제 예. 그 근막에 대한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게 저도 솔직히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때 진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그러니까 양자 물리나 이런 물리학은 수로 설명해서 그냥 풀면 되거든요. 풀어서 나오면 그게 증명이잖아요. 증명한 거니까. 근데 네. 근막은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있다는 그러면 건 알고. 네네. 음. 선생님은 그리고 운동하실 때 근막을 쓰시면서 운동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주로 근막을 음. 많이 쓰는 연습을 하죠. 음. 근막을 메인으로 많이 쓰고 근육은 이제 맨 마지막에 뭐 힘쓸 때나 힘을 더 쓸 때나 쓰지 잘 안 써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량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음. 근데 힘쓰는 것도 거의 근데 그렇다고 뭐 예전만큼 힘을 더 못 쓰냐 그러진 않아요. 힘은 다 써요. 근데 인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막을 쓰면 근육에 별로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근막 쓰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근육은 그냥 무게만 많이 들면 돼요. 근데 근막은 무게를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얼마큼 잘 다룰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로 치면 너가 이 스피드에서 이런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이게 근막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쫙 내서 레이스하는 거는 근막 시스템 아니에요. 그건 엔진 시스템이고 F1은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요. 운전사의 기술도 좋아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합적인 네네. 거.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네.